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담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4월 빅테크 폭등할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력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JD 부자연구소 7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주식 강의를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접수를 하니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는 구글에서 JD 부자연구소를 검색하시거나 이 동영상 밑에 링크가 달려 있으니까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인프라 계획의 S&P 500 4천선 첫 돌파, 채권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76%, S&P 500은 1.18%, 다우존스 지수는 0.52% 올랐습니다. 어제도 나스닥이 많이 올랐죠.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4월 빅테크 폭등할까? 며칠 전 상황과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경기 민감주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제는 기술주가 확연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4월은 실적 발표일이 있고 그래서 빅테크 중 하나인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일인 4월 20일에 주목해야 된다. 그런데 넷플릭스 실적 발표를 보고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해 랠리를 이어갈까라는 거죠. 아니면 그 전서부터 오를까라는 겁니다. 당연히 기술주들은 그 전서부터 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기관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들은 물량을 살 때 한꺼번에 안 사고 분할해서 나눠서 삽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리 인상 때문에 성장주 떨어진다고 할 때 나눠서 많이 샀겠지만 아마도 넷플릭스 실적 발표 전까지는 꾸준히 기술주를 매집하면서 천천히 오르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주가 오르는 이유는 4월에 실적이 좋은 주식은 성장주인 빅테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오를 때 특징이 있습니다. 호재에는 강하게 반응하고 악재에는 약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제 인프라 투자 2조 달러에 대한 반응을 할 때 특징을 보겠습니다. 에너지, 은행, 장비 관련 주식은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때 오히려 내렸죠. 이유는 호재가 반영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프라 투자에서 전기차 관련 투자 얘기도 있었죠. 바이든의 2조 투자, 2조 달러 투자, 인프라 투자 수혜 예상 종목은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이번 계획으로 도로와 교량, 대중교통, 항구, 공항, 전기차,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주택 등의 막대한 자금이 지출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전기차 관련주만 오르고 즉 기술주만 오르고 오히려 항구, 공항, 교량 등 주식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돈의 흐름이 4월은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의 호재만 반영해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대규모 수주 소식을 알린 마이크로소프트가 2.79% 상승했고 아마존과 알파벳이 2~3%대의 강세를 나타냈다. 호재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빅테크 종목들이 어제는 모두 올라서 1%대 이상의 나스닥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켓워치 다우존스 트레이드 웹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 거래일보다 6.9% 하락한 1.680%를 기록했다. 게다가 채권시장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4월 1일이었죠. 즉 4월이 시작됐다는 얘기고요. 4월이 시작되면서 아시아의 채권 리밸런싱은 끝나고 3월 중에 있었던 이제 미국 국채를 새로 사는 시즌이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시아 시장이 열리자마자 국채 수익률은 1.7%대 중반에서 1.68%까지 빠르게 떨어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은행, 보험사들이 미국 국채를 대거 샀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기준금리는 거의 0%대인데 미국은 1.7%대이니까 미국이 훨씬 더 안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금리도 훨씬 더 많이 준다는 얘기죠. 따라서 일본 은행, 보험사의 활약이 4월 첫날 미국 국채의 대량 매수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물이 낮서부터 계속 오르면서 미국장이 시작되는 저녁까지 이어졌고요. 채권 시장이 안정되니까 기술주들은 안정적인 상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4월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오르면서 기술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기술주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4월 들어서 돈의 흐름이 바뀌었고요. 기술주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바이든 임기 내 중국 최대 압박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바이든 첫 기자회견에서 내 임기 내 중국이
중국이 세계 최대 강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압박을 한다는 게 민주주의 동맹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기사상으로만 본다면 쿼드라든가 아니면 동아시아의 뭐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이라든가 아니면 뭐 파이브 아이즈라든가 이런 동맹을 강화를 해가지고 중국을 최대 압박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인권 문제,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든가 뭐 이쪽에서 이제 면화가 나는 것을 갖고 민간 회사들이 불매 운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이 얘기는 바이든 임기 동안 중국보다 GDP를 더 끌어올리겠다. 미국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1분기 GDP가 7% 이상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어디는 10%를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GDP를 최근에 이긴 적이 없죠. 물론 작년 1분기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기저 효과는 있겠지만 바이든의 말을 곱씹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임기 동안 중국에게 따라잡힌 대통령으로 남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강한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역사적으로 치욕적인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가 보였다는 얘기죠. 이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중국에 미국이 최대한 압박을 한다는 얘기고요. 중국의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미국이 막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뭐 텐센트라든가 아니면 바이두라든가 이런 주식들이 이제 급락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의 회계 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의 주식은 3년 안에 회계를 따르지 않으면 뭐 퇴출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최대한 긴축을 하면서 미국의 금융 공격을 대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2021년 6%대 GDP 목표를 얘기를 하면서 오버슈팅을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부채를 끌어들여서 기존에 뭐 이런 그 고용을 많이 하는 철강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산업 등으로 GDP를 무리하게 끌어올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부채를 끌어올려서 경제 개발을 했다가는 미국의 금융 공격을 받으면 중국은 디폴트 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긴축할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의 증시는 미국보다 돈이 풀리지 않으면서 유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 돈이 돌지 않는다는데 뭐 이렇게 되면 중국 주식이 오를 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둘째는 미국은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1조 9천억 달러 그 부양책 통과에 이어서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도 발표하고 있죠. 바이든이 임기 내내 중국의 GDP를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 미국의 돈을 써서 GDP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바이든이 좋아하는 ESG나 친환경이나 전기차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조 달러 부양안에도 전기차 같은 경우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쪽 분야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밀어붙인다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한 섹터에 몰빵을 해서 투자를 하다가 급락하면서 손절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골고루 다 좋아질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지수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모든 성장을 받아먹는 생태계 기업인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결국은 플랫폼 기업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죠. 결론은 바이든 정부는 중국 최대 압박, 미국 최대 발전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서브 이슈입니다. 서브 이슈는 제목이 불안입니다. 빅테크 종목이 요즘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주가는 전고점 대비 애플은 15% 떨어진 지점이 있고 테슬라는 마이너스 25% 지점에 있습니다. 주식은 떨어질 때 가장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때 고통이 올라갈 때의 기쁨보다 2배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실 회피의 경향이 크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3%를 아주 이제 잘 지키는 분이 계신가 하면 뭐 채권을 산다거나 아니면 지수만 추정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것은 우리의 유전자가 원시지대를 살 때 불안의 유전자를 가진 원시인이 생존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 원시인들이 어떻게 보면 뭐 주변 경계도 굉장히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날 확률도 높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 뭐 이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찍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를 하는 불안을 가진 유전자가 생존할 확률이 높았고 그 유전자가 우리한테 물려져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일생이 행복의 순간은 1%, 그 다음에 불행의 순간은 1%, 그리고 나머지 98%의 일상은 뭐냐, 이게 이제 전부 불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행복했던 나날들은 굉장히 짧게 끝납니다. 대학을 입학한다든가 자식을 낳는다든가 시험에 붙는다든가 차를 사거나 아니면 집을 사거나 뭐 이런 그 물질적인 행복의 순간은 아주 찰나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뭐 정신적인 행복의 순간도 아주 찰나처럼 지나가죠. 그리고 무뎌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불행의 순간인 뭐 아는 지인의 죽음이라든가 아니면 병이라든가 이별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행복의 순간처럼 아주 찰나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무뎌집니다. 나머지는 평생 불안이 일생을 짓누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 불안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불안할 것도 없는 일상인데도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이 떨어질까 불안하고요. 아플까 불안하고 세입자한테 전화 받을까 불안하고 세금이 많이 나올까 불안하고요. 관계가 나빠질까 불안하고 아이들이 공부 못할까 불안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잘릴까 불안하고 돈이 없어질까 불안하고 너무 결론은 또 너무 안정되었기 때문에 불안하다. 왠지 불안하다.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불안한 이유가 없는데도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은 신분제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오면서 아주 더 심각해졌습니다. 알랭드 보통의 불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신분제 사회에서는 불안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렬히 열망하는 성취에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지위라든가 하는 것들은 이미 성취 동기가 아니라 태어날 때서부터 갖고 나온 획득 형질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날 때서부터 이제 귀족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인으로 노예로 이렇게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취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신분 사회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만약에 노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노예 주변에서 대통령이 나오거나 아니면 부자가 나올 수 없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하는 명예나 돈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욕구는 그 사회에서는 이미 그런 욕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민주사회나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로 오게 되면서 돈, 명예, 사회적 지위와 같은 것들이 성취할 동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예전에는 그냥 돈, 명예를 추구할 수도 없었지만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얻기도 쉽지 않았고요. 잃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귀족이고요. 하인으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하인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 모든 것이 내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해야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신분제 사회, 즉 규율사회를 규율사회에서 현대사회 그리고 성취사회로 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효율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사회가 효율성이 높을까라는 거죠. 이유는 현대사회가 성과사회이기 때문인데요. 예전의 신분사회는 규율사회이고요. 현대사회는 성과사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분사회는 노예를 부리는 사회죠. 예를 들어서 노예가 꿈을 더 많이 노예의 꿈은 뭐냐라고 했을 때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노는 것이 그들의 꿈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더 많은 돈이나 명예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는 성과사회로 변환됩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의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노예 상태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예를 채찍으로 때린다고 해가지고 자율주행차나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따라서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고 자유인의 욕망과 허영을 이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부릴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대사회는 성과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분제 사회, 규율사회처럼 여기서는 이제 통용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부정성을 강조를 하죠. 그러나 성과사회에서는 뭐뭐 해야 된다 또는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긍정성이 강조되는 사회입니다. 엘랭베르에 따르면 우울증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있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다가 지쳐버리고 마는 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걸리냐?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능력 있다.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자꾸만 독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다가 지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스스로 지칠 수도 있죠. 현대는 우울증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규율 사회와 사회에서 명령과 금지가 어떻게 바뀌었냐? 자기 책임과 자기 주도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뭐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신병원 아니면 뭐 군대 같은 데서 명령과 금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긴 하죠. 근데 뭐 거의 모든 사회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뭐 자기 주도로 일을 하게 돼 있죠. 프리랜서를 하든 아니면 어느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 그것은 명령과 금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뭐 교도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는 아주 일정한 공간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책임과 자기 주도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제 사회는 노예는 명령과 금지만 잘 지키면 먹고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능력이 있어야 살아남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만약에 능력이 없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그리고 실업자가 되고 심지어는 가정에서 쫓겨나고 노숙자가 되고 결혼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누가 채찍을 때리거나 이런 일들은 없죠. 그러나 만약에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의 등장이라는 1958년도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무리 비천하다 해도 자신에게 모든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예, 뭐 아무리 이제 뭐 여기서 뭐 귀천이 없죠. 예, 뭐 신분 사회가 아니니까 비천하다고 해도 자신에게 모든 기회가 열려 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되풀이하여서 바보라는 낙인이 찍히면 허세를 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뭐든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든 하겠죠. 그래서 뭐 사장도 돼보고 뭐 자영업도 해보고 뭐도 해봤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바보라는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죠. 안 되니까. 그러면 허세를 부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열등한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과거와는 달리 기회를 박탈당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본인이 열등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즉 지금과 같은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가난이라는 고통에다가 수치라는 모욕까지 더해진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뭐만 있었습니까? 가난만 있었죠. 곧 뭐 여기서 수치나 모욕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능력주의 사회다 보니까 가난에다가 곧 뭐 이런 수치와 모욕까지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는 상반된 사회라고 이제 철학자 한병철은 얘기를 합니다. 우울증은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은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사회에서만 나타난다. 자,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의 성과를 높여야 되니까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너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어떻게 걸리냐?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아무것도 가능하지가 않다. 이런 우울증에 걸린 개인의 한탄 이런 것이 서로 상반되게 부딪힐 때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우울증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대인은 번아웃 증후군에 걸립니다. 번아웃 증후군이 뭐냐? 이게 나무위키에서 찾은 건데요. 한자어로는 소진이라고 하고요. 어떤 직무를 맡는 도중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직무에서 오는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증상의 통칭을 정신적 탈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번아웃 증후군에 걸릴까라는 것이죠. 성과사회에서 개인은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자유로운 일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성과사회에서 이제 현대 사회죠. 개인은 성과의 극대화, 일을 아주 잘하는 거에 있어서 극대화하려면 자유로이 일을 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면 뭐 누가 시켜서 하는 일처럼 돼 있는 거죠. 근데 뭐 싫으면 나와서 그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을 다닐 때는 뭐 자유긴 자유인데 자기가 일하는 게 강제적인 자유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을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강요된 자유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자유로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과사회에서는 과도한 노동과 성과를 요구를 하고요. 결국은 자신이 자신을 착취하는 구조로 발전합니다. 자, 성과사회는 현대사회죠. 이거는 이제 과도한 노동과 성과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것보다 더 많은 노동과 그리고 더 높은 성과를 요구를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 칭찬을 하고 승진을 시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결국은 자신이 자신을 착취하는 구조로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근도 하고요. 그리고 뭐 술도 많이 먹고 뭐 영업도 뛰고 뭐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착취는 자유로운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남이 시켜서 하는 착취보다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시켜서 채찍을 때려서 하는 착취 뭐 이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근도 하는 거고 그리고 밤도 새우는 거고 그리고 여러 번 했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자기 착취입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느낌이죠. 나는 할 수도 있고 회사를 이제 싫으면 그만둘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남이 시켜서 하는 착취 이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착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주 효율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착취는 자신의 결정이기 때문에 착취자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착취자와 그리고 피착취자는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과도한 성과에 집착하다가 과도한 자기 착취에 결국은 탈진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 결국은 번아웃 증후군이죠. 한때 신문에 많이 났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40대 남성들이 일을 하다가 죽는 과로사가 매일 신문에 났죠. 그래서 40대 남성, 한국의 40대 남성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과로사가 허다한 것이 바로 성과사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의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정말 죽을 것 같으면 당장 일을 그만둬라.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죽도록 일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과로를 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만둬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만두면 뭐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뭐 친구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죽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일을 하다가 죽을 것 같으면 그냥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은 많은 병을 앓고 삽니다. 우울증이라든가 번아웃 증후군이라든가 경계성 성격 장애라든가 아니면 불안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자기가 자신을 착취하면서 일어난 병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매일 언제나 걱정거리가 한가득입니다. 그래서 매일 불안한 것이죠. 성과사회에서 불안은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한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주식 매뉴얼은 마이너스 3% 같은 2021년 3월 18일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인 2021년 4월 19일이다. 두 번째, 8거래일 상승은 마이너스 3%가 끝나는 신호이다. 세 번째, 세계 1등 주식이 더 떨어지면 정해진 비율대로 말뚝박기를 하자. 말뚝박기에 대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라는 겁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책임과 이득은 모두 자신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략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스닥 4월 빅테크는 폭등할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